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색다른 시각으로 핵심을 짚어줄 두 분이시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 별로 좋지 않은 이슈였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지금 이거 어떠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파를 넘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소비자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국회 마지막에 선거의 와중이라서 사실 20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21대 국회에서 이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마감하기 전에 선거 끝나고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3대 입법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시행령 만들고 이러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뭐 빨리 하면 좋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지나가는 지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만 드리는데요.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런 성착취의 고리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먹을 거리가 충분했다면,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그 악마의 고리에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살펴보고,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범죄자의 연령이라든지 또 그 나오는 이야기가 돈과 약점만 틀어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인식, 이런 것이 그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고, 지금 바로 정치라는 게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예요. 무슨 고담 준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뚱그름 잡는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련한 3법에 대해서 네. 지금 이거를 총선 이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바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진실을 파헤친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막 이렇게 띄우다가 선거 끝나고 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란 바로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담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이라든지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어떤 늑장 행정이라든지 졸속 입법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또 국회 청원 1호입니다. 네,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과연 지금 선거라 그래서 미룰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지금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막상 통과시키자 그러면 선거 이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이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이것을 뭐 원포인트로 해도 좋고 또 선거 직후에 이거를 약속을 하고 실행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치권 책임이나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와서 나오는 얘기가 이 문제가 2017년부터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이게 그 단골 메뉴처럼 나왔었대요. 근데 디지털 요번에 성범죄 관련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도요, 이거 내용을 보고 너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 예, 범인 중에 지금 그 조주빈이라는 자가 25세면은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에 가담했던 그 지금 범인이
16살이라는 거예요. 16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주빈이 착취한 여성이 70명이 넘는데 그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관련해가지고 국회에 청원이 들어가서 법사위의 소위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이 전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N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당 직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잘 모르니까 딴소리만 하다가 페이크 딥인가 딥페이크인가 그거 딥페이크요, 관련 예. 법만 지금 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리고 입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얼마나 탁상 행정인가. 현실을 들어가서 봤으면 이 내용도 애초에 동기는 그 대학생 2명이 열심히 진실을 파헤쳐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너무.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련해서 지금 처벌 수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낮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주빈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조주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26만 명이요? 어쨌든 다 공개하고요. 처벌 수위도 차제에 높여야 되고 전담부서 없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저는 국회가 무슨 말을 하든 20대 국회는 법을 만들어 봐야 통과돼 봐야 그게 지금 당장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말하기를 N번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을 다 그렇죠. 공개할 수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N번방 회원들은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소위 사법부나 검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할 일부터 검경이 제대로 하고 일벌백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잔혹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한 그런 음란물을 소지하는 거를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소지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소위 뭡니까?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법이라든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공익 요원들까지도 지금 모집해가지고 신원 조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익 요원이 직접 성폭행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잔악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거하고 비교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뭔가 단계적으로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완적인 역할 최민희 의원께서는 당장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급한 것은 빨리 조치를 하자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 19일 남은 상태에다가요. 지금 조금 전에 6시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는데 늘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전체 후보자들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것은 조금 1시간 정도 7시경 돼야 나오겠습니다만 어제까지는 나온 것들이 무슨 전과자 비율이 얼마니 체납 있는 후보가 얼마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역구 공천되고 또 비례후보 공천되는 과정 속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제 다른 우리가 임명직 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번 따져볼 계기가 생기는데 선출직은 이 과정에서 그냥 지나버리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논란 어떤 게 좀 들어왔습니까? 저는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민현주 의원이 극적으로 탈락하고 후보가 바뀐 것.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쭉 찾아보니 호떡 공천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급하게 됐다 그래서요? 아니죠. 호떡 뒤집기요. 몇 번 뒤집혔다. 이런 것인데 정말 이 부분은 이런 공천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당사자인 민현주 후보는 후보가 됐다가 박탈당했다가 다시 됐다가 또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 클 것 같고 위로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면 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몇 번을 저희가 정권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가 꼭 하고자 하는 공천은 하고야 만다. 안 그러면 2016년처럼 옥새 들고 나르샤 건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안 맞기를 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민 전 대변인은 꼭 챙기고 싶었던 한 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격 논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공천 과정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천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처럼 정말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덜 못하나를 경쟁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과거에 이 정도였었나를 생각할 정도로 참 기막힌 일이 많고요. 그래서 가관이라 내지는 뭐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라는 분이 더불어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왔으니 뭐 덕담을 해달라고 할 때 정말 그 기가 막힌 그런 쓴웃음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례정당에 대해서 애초에는 안 할 것처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연합정당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 연합정당의 파트너로 참여한 소수 정당 중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2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진 다 민주당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러한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또 뭐 쓰레기 정당이다 내지는 사기극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형제 정당이다 사돈 정당이다 심지어 또 열린민주당 얘기하면서 서자도 못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인가? 도대체 4+1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정당이 정의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두고두고 남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민현주 전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참 과간이에요. 사실은 막판에 왜 이런 정면을 연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패널로 나왔을 때도 이게 자기 진영이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픈 얘기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 정치 체제가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얘기 정도로 되겠습니까? 되기라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례 관련 얘기는 매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앞순번을 받기 위한 경쟁이 네, 아주 순위 경쟁 치열했는데요. 막판에 있었죠. 그를 위해서 네. 비례정당 의원 파경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들 뭐 이렇게 그쪽에 참여해라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설득도 하기도 하고. 일단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등록 받아주는 순간 저는 이거 다 예견된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죠. 네. 굳이 정리하자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내 몸으로 낳았다. 뭐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혈연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MOU 관계 같습니다. MOU. 네,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직접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MOU 맺은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혈연 관계와 MOU 관계는 선거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혈연 관계는 홍보가 잘 되죠. 그리고 시간도 미래한국당이 좀 만든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를 아는 분들은 유권자 중에 아주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MOU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도 있으니 관계가 어떤 거지라고 캐션 마크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우리는 MOU인데 사실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거야.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는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관계죠. 따로 또 같이? 예, 지금은 따로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거는 둘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따로 또 같이고 일시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아, 경쟁 관계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MOU 관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뽑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앞번호로 갈 수가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부터 17번까지를 배정하다 보니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너무 많이 득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뽑았던 최하 7명도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쟁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경쟁 관계네요. 그러면요. 그 적당함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따로 또같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또 머리가 2개 달리고 몸은 하나인 뱀 같다라고 메두사 뭐 나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한 몸에서 나왔는데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 뭐죠? 더불어시민당. 시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나왔을 때 그 이해찬 대표가 나중에 연대 뭐 그런 말을 연합은 할수 했었어요. 있다라는 예, 표현을 한 그랬는데 적이 이제 있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린민주당 지지도가 2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자당에서 7명의 비례대표를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더불어시민당. 네, 시민당에 보낸 11번부터 쭉 보낸 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한 6대4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대5 아니면은 그 반대로 역전되는 게 아니냐라고 아하. 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제가 그 보도를 잠깐 봤는데요. 예. 뭐 사실 내막은 제가 솔직히 뭐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면은 결국은 다 같은 그 저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강성 친조국, 강성 친문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걱정하는 혹시 그쪽으로 건가? 쏠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자당에서 7명의 비례대표를 뽑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번호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 5개인가요? 같이 가자로 시작하는 정당서부터 네. 해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그중에 2개 정당에 한 사람씩만 그렇죠. 채택을 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말이 연합 비례정당이지 이게 무슨 연합이냐라는 말이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열린민주당이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신경을 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그 주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그 지지 정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추이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정의당 지지율 추이입니다. 네. 저는 애초부터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려면 정의당이 주도해야 이것이 대의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정의당이 독자 노선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네, 그렇죠. 최근 네. 조사에서 이게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는 그건 어떨지 알 수는 없는 모르지만 거고요. 네. 경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부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태가 사회 경제 개혁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의당을 찍었던 거예요.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이. 그런데 그랬던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이런 경쟁 속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는 정의당이 보고 있는. 예, 그리고 이 판이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의 경쟁판이 돼야. 정의당이 피해보고 있는 거 안타깝습니까? 뭐 그렇다는 그런데 저는 현상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왜냐하면 정의당처럼 저렇게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사실은 정의당 쪽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 사회의 개혁 의제를 이끌 정당이 굳건히 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통합당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애초에 이렇게 비례정당이 만들어진 게 선관위가 그 오판을 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례정당에 대해서 아예 만들지 못하게 못을 박는 그 법안의 내용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아, 논의가 됐었다고요? 네, 논의는 됐었으나 이것이 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갖고 그거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 이렇게 표를 못 얻는 거는 지금 지지도로 보면 정의당이 열린민주당보다 낮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열린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이미 더불어시민당이 생긴 자체가 정의당으로 하여금 타격을 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정의당은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정의당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그 호감을 받았던 이유는 데스노트 그리고 정의당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젊은 대변인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정의당 상황은 지역구에서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그 비례대표도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지금 그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때문에 비례정당이 들어가지 않은 거였는데 말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심상정 대표가 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비례자매 정당 관련하여 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을 지금 돌아보니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비례자매 정당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정의당이 안타까운 것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것을 조국 장관 그 자식의 일부 불공정성으로 몰고 간 것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큰 줄기는 검찰개혁인데 정의당이 지금에 와서 큰 줄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서 다시 과거로 가서 그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이것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닐까 걱정해 봅니다. 예, 뭐 더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오늘 또 몇 개를 더 다루려고 했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통합당에 어제 이제 구원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통합당에는 원군을 지금 얻은 식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정호김 전 의원?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판에서도 그 처음에 조금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가 본인이 등단할 가능성이 뭐 1%다, 1%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그 투입이 되는 과정에는 그 아마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간곡한 삼고초려에 더해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이다. 특히 경제를 포함해서 뭐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5선이나 한 분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는 지금 무슨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직책이 없이 그런 면에서는 거의 백의종군이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의 마지막 정치의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등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봐도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별 영향이 없을 이분의 것이다. 트레이드 마크는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할 생각이 있어서
이분을 모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필요한 분은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가진 분이 아니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여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와 이 현실이 맞지 않기 본인도 때문에 현재는 경제 민주화가 직접적인 다급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정확히-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별로 관심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네. 정확히 짚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현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실정을 했는지가 이제 묻어지면서 코로나 전국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 이전의 경제 위기 이게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경고하면서 소득 보존이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기존의 잘못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걸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회생을 시킨 다음에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29일부터 등단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의 큰 과오가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이 본인의 과오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세 번째로 이런 기회에 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면 그거는 그분의 큰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짧게 추가 얘기 듣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셨었죠. 네. 비난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셨다면 2016년에 그 공천에 있어서 그 김종인 그 2016년은 대표의 그런 어떤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역사라는 거는 다 기억하는 지금 것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건 총선 때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나가게 되고 그 한 문재인 거와 대표가 대선 때는 나가면서 왜 민주당에 상고 있질 처리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아니요, 때하고 나올 대선 때가 때는 이렇게 다르면 문재인 안 되죠. 대표를 그거는 비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무슨 아무리 주장을 말씀하세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니,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으로 대선 때- 모셨잖아요. 네, 이제 오늘 모셔놓고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대선 아니 그렇게 때 얘기를 민주당 하는 걸 주변에 보니까 있질 않았어요. 아마 김종인 알겠습니다. 대표의 거짓말을 하시면 안 등단이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장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 때 역할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분 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겨둔 채로 다음 시간대 논의의 주제가 되면 한 번 더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